안녕하십니까. 가회민화박물관 윤열수입니다. 오늘은 상상의 동물 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우리 문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다양하게 넓게 박혀있는 하나의 문화이지만 그야말로 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전설, 신화, 신앙, 그림, 건축, 삶의 모든 문화 속에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실제 용에 관한 깊은 연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도 그림 속에 나타나는 용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그 신앙과 용에 관한 어떤 기대, 또 용에 관한 어떤 미래의 꿈,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용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새로운 이런 디지털 문화 세상에서 새삼스럽게 용에 관한 얘기야말로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의 기원설을 보면 첫 번째는 뱀에서 용이 되었다는 기원이 있는데요. 인도의 신의 수호신에서 나가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도깨비 같은 그런 얼굴들을 한 상상의 동물인데요. 역시 나가라는 것은 불법 수호 신의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는 독사나 코프라 모양인 리그베다라는 동물에서 용이 탄생되었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은 후백제의 견언설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견언을 용이 못된 이무기 또는 지렁이가 견언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풀밭에 놓았는데 호랑이가 와서 견언에게 젖을 먹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견언은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고 매우 용감한 총명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신라를 쳐부술 수 있는 막강한 힘, 역시 견언이 고려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길렀지만 재밌는 것은 지렁이가 조상이었다, 호랑이가 젖을 먹여서 컸다. 여기에서 지렁이는 용의 기원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호랑이는 역시 살아있는 동물로서 용호의 어떤 언덕 또는 용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결국 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의 배반을 당해서
금산사의 유치리안, 그러니까 금산사라는 것은 미륵보살이 출연한다는 곳인데요. 결국은 용, 호랑이 설화와 죽어서도 미륵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은 상상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렁이를 용으로 보았다는 기원을 얘기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토테미즘 기원설이 있는데, 중국의 그 이동정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중국 고대 부족의 그 종교적 습관에서 용의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역시 봉황과 용을 함께 역시 부족 그 종교의 그 종교적 제례 습관에서 나타났던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기상현상에 의한 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이 자연계의 기상현상을 보고 생명체에 의한 행위로 봤던 것이죠. 결국 그 토네이도나 이런 것을 회오리 바람 같은 경우를 살아있는 용으로 생각을 했던 그 용의 기원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 용의 울음소리, 이 용에 지나가는,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용을 이렇게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용이 지붕 위 처마 위에 있는데 비가 와서 용의 코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고함을 친다고 그러죠. 그게 천둥 소리라는 거죠. 용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였다. 그다음에 빛이 번쩍인다. 이런 것도 용의 조화로 생각을 했던 설화가 있거든요. 참 역시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했던 조상들의 용의 상상력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별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룡의 네 번째는 공룡의 기원설을 두고 있기도 한데요. 역시 그 공룡은 파충류로서 일찍부터 아주 그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인류가 그 용어, 그러니까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용이라는 것이 그 공룡을 두고 만들어졌다는 네 가지 기원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용의 생김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머리에 사슴뿔이 있고, 머리는 소의 머리처럼 생겼고, 몸은 커다란 뱀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역시 뱀처럼 물고기 비늘이 있었고, 코는 낙타의 코를 닮았고, 토끼의 눈, 조개의 배, 귀치의 이빨. 이 귀치라는 뜻이 귀신기자, 이빨치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상징할 때 도깨비나 용처럼 그러니까 결국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상징이겠죠. 그래서 귀치의 이빨, 긴 수염, 그다음에 발톱은 독수리 발톱을 지녔다는 형상이죠. 지금 이런 그 용의 생김새는 결국 인간이 그 살아있는 동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것들을 습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용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가장 이대한 힘과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는 정말 독특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네, 용의 종류를 대체적으로 9가지로 보고 있는데 응용은 날개가 있고 발이 4개가 있고 비늘, 일반적인 용을 응용이라고 하고, 저파룡이라는 것은 작은 악어처럼 생겼는데 성품이 게으르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회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용 못된 이무기, 조금 전 견훤설화에서도 지렁이가 용이냐 용 못된 이무기냐 였지만, 사실은 용과 호랑이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견훤이란 훌륭한 장군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냈던 것과 같습니다. 교룡은 회룡이 500년을 살면 교룡이 되는 거고, 또 큰 회룡이 역시 500년을 살면은 다시 또 용이 된다는 그런 설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룡과 이룡이 있는데, 규룡은 뿔이 있는 용이고, 이룡은 뿔이 없는 용이고, 그러니까 뿔이 있는 용과 없는 용. 아마 다음에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사슴뿔은 반드시 2개가 한 쌍이죠. 그래서 대부분 용을 그릴 때는 사슴뿔 2개를 그리는데, 뿔이 없는 용이 있고 뿔이 하나만 있는 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력으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동원시켜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룡, 뿔이 있고 외발동물로 소를 닮은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의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문화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중국의 산, 해, 경, 그러니까 중국의 산과 바다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기록해 놓은 백과사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외발 달린 용이 나온다든가, 뱀을 담은 뱀 닮은 용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 인어도 역시 용의 일종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능어라고도 하고, 상반신은 사람이면서 하반신은 물고기 형태인 인어, 이런 것들을 용의 일종으로 종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은 대체적으로 용의 아들이 9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생구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 속에 유난히 구룡사란절, 구룡폭포, 구룡다리, 구룡리, 이런 용어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들은 다 용의 아들, 그러니까 용의 식구가 9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룡이라는 용어가 의외로 많이 등장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면은 첫 번째 비휘라고 해서 거북 모양을 닮았는데, 무거운 것을 지기를 좋아하여서 그러니까 돌비석 아래에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돌비석 아래에는 반드시 거북이 있는데, 거북을 보면은 몸뚱이는 거북이면서 머리는 대부분 용입니다. 그래서 거북구자 용용자를 쓰면서 구룡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이 비희였었습니다. 용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이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의 아들은 침이라고도 하며, 모양은 짐승을 닮았고,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맨 위쪽이
이 용마루라는 게 되죠. 용마루 좌우에 또는 그 팔짝 지붕으로 갔을 때 치미가 놓여지는데 그게 이문이라고 하는 용의 아들의 일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그 학자들의 조사된 책들을 보면은 그 지붕 위에, 그러니까 용마루 맨 끝에는 도깨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그게 도깨비가 아니고 용의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걸 용두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게 귀면 또는 그 도깨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제 때 만들어진 얘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고, 집 맨 위쪽에 용어가 용마루였습니다. 그 용마루가 왜 가장 우리의 그 근본 삶의 지붕 맨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 그렇게 대단한 아주 그야말로 상상력을 동원한 최대의 힘과 권위를 가진 동물이기도 하지만 용은 비와 물을 다스리는, 구름을 다스리는, 그래서 비를 다스리기 때문에 화재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마루라는 그 자체는 부적과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인간이 화재가 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의 상징인 용을 맨 위쪽에 얹어놓으면은 불이 나지 않을 거라는, 불이 나도 용이 무서워서 불이 나지 못한다든가, 아무튼 벽사적인 역할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용마루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을 닮았지만 울기를 좋아하는 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덕대왕 신종을 비롯해서 상원사 범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용 맨 위쪽에 용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종에서 종소리가 용유를 통해서 나간다는 학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게 종을 제작할 때 그 붉은 샘물을 부으면 거품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 거품을 빼는 기구라는 학설이 근래에는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포레라는 용의 아들은 울기를 좋아해서 용을 이렇게 입으로 물고 있거나 아니면 용을 매달아 놓은 용과 끈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종이 우는 것을 용의 아들 포레가 우는 소리라고 역시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안, 그 호랑이를 닮았는데 유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호랑이를 닮았으면 그 굉장히 무서운 뭔가 지켜주고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에는 제수도를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옥문에 세우거나 관아 지붕의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도철이라는 용의 아들이 있는데 이 도철문은 주로 중국에서 보면 이 도철이라는 용은 먹는 걸 좋아하는 용이랍니다. 그래서 식기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 식기 주변 식기에 문양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맨 처음 그야말로 도식화된 용처럼 생긴 그림을 우리가 도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철문의 뜻은 사실은 용의 그 아들 9 중에 한 종류였다. 그 다음에 공하라는 용이 있는데
범공이라고도 하고 물을 좋아해서 다리를 놓을 때 반드시 다리 기둥 또는 홍교라고 그래서 무지개처럼 둥그런 그 반원형의 다리를 만들 때 항상 거기에 용두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공하라는 용의 아들의 이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 살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생을 좋아하는 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칼 또는 칼의 손잡이의 용이나 또는 화살통에 그 용이 새겨지는데요. 그 화살통이나 그 칼에 새겨진 그 용의 이름이 애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내라고 하는 8번째 그 용의 아들은 금해라고도 부르는데 연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향로 뚜껑에 용의 조각이 나타납니다. 그 연기를 좋아하는 용의 아들 사내를 향로 꼭지에다가 달아놨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째 아들 이름이 초도라는 이야기인데 나방을 닮았다 해서 닫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고리에 용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조각이 초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사실은 그 용의 삶의 모든 데다가 가장 중요한 용들을 다 배치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어떤 그 생활의 생활 속과 인간의 삶과 연계시켜 놓은 참 특이한 그 형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용의 종류를 9으로 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붕 위에 잡상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창덕궁 인정전 첨화입니다. 첨화에 보면은 잡상이 9개가 있는데 이게 용의 9 아들이라는 구룡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5개인 경우 7개인 경우 사실은 경회루에는 11개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그 형태, 그러니까 용의 9 아들의 형태를 갖춘 것이 맞느냐, 또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겠지만 이게 어떤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주 이렇게 그 중건되거나 아니면 뭐 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바뀌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잡상에 관한 논란은 5개 무엇이고 7개였을 때는 무엇이고 9개였을 때는 무엇이고 지금 경혈유에 있는 것처럼 11개 있을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 그 잡상들을 보면은 순서의 얼굴들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어느 그 학자들의 설명은 9일 때는 구룡자로 해석을 하고 5개였었을 때는 이게 손오공의 이 얘기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문화 속에 용과 관계된 구룡을 상징하기도 했고, 역시 용마루가 있는 그 9 용의 아들이 지붕에가 있다는 것은 위험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 화마를 억제하기 위한 그 방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내년에는 호랑이 해인데요. 호랑이 해 중에서 흑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용과 관련해서 음양오행의 방향과 색깔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그
용의 형상들이 중앙의 황룡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좌우에 그 네 가지 색깔로 나타나고, 그래서 음양 오행에 의해서 12년마다 돌아오는 띠의 색깔이 정해진다는 거죠. 결국 뭐 흑말띠, 백말띠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음양 오행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뭐 좋고 낮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화 속에서 용의 그래도 비교적 고구려 고분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지만, 용의 조각 중에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용의 조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태종 무열왕릉비입니다. 태종 무열왕릉비에는 좌우에 3마리씩 용이 6마리가 역시 발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무열왕릉의 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용이 6마리가 육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는 여의주 하나를 발로 들고 있고, 역시 그 조각의 볼륨이나 아니면 아주 안정된 그런 자세가 정말 용 조각 중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뛰어난 조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 지느러미가 등 가운데로 지나갔고, 비늘이 보이고, 뿔이 아주 굉장히 길게 나오죠. 반드시 뿔이 2개씩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호랑이와 용의 차이점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면은 용은 뿔이 있고 호랑이는 뿔이 없는데, 호랑이를 백호를 용처럼 형상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그 상상의 동물들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동물로 보셔야 되겠죠. 아마 신라 문무왕이 묻혀 있는 대왕암인데요. 멀리서 보는 대왕암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지만,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어서 바다에 용이 되어서 왜구를 막아줄 테니 내 무덤을 동해 바다에 만들어 다오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약 한 150m 정도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 바위 섬들이 약간 솟아 있는데, 여기를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선 문무대왕암, 이게 국보로 지정되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무대왕이라는 표석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특별한 조사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새들의 낙원이 되어서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항상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을 위에서 보면 여기에 약 1m 70 정도 되는 바위가 하나 물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무왕의 무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 학계에서는 이무 화장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시신을 그렇게 화장을 해서 이 안에다가 뿌려줬다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특이한
왕릉, 일반적으로 왕릉은 엄청 큰, 그 최고의 명당을 찾아서 최고의 발복을 할 수 있도록 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문무왕만 삼국을 통일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호국의 용이 되어서 왜구를 지켜주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덤을 썼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왕이 그 이렇게 영토 싸움을 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 가지 예는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상 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주겠다. 특히 그 왜구를 지켜주겠다는 정말 용을 활용한,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무렵에도 그 우리 문화 속에 용이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용의 그림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그 바다에서 정말 특이한 파도가 있었고, 파도 위에 역시 구름 속에 용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그 용의 몸뚱이를 뱀 전체처럼 그리는 게 아니고 구름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으로 용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